박종규는 경남 창원 출신으로 13형제 중 마디로 태어나 한국전쟁 때에도 참전한 인물입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근무한 인연으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고 1961년 5.16 쿠데타 당시에는 박정희의 경호 책임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때 박종규는 차지철과 함께 박정희 소장을 호위하며 둘은 오랜 시간 인연을 이어갑니다. 쿠데타 당일 장면 총리를 검거하려고 반도 호텔을 쳐들어간 것도 박종규와 차지철이었죠. 당시 선글라스를 쓴 박정희 소장 왼쪽에는 차지철, 오른쪽에는 박종규가 서 있었기 때문에 좌지철, 우종규라는 말로 불리기도 했죠. 훗날 이 둘은 대통령 경호실장 전후임자 관계가 됩니다. 이 사진도 5.16 쿠데타가 일어나던 아침에 찍은 사진으로 박정희 소장은 지휘봉을 들고 서 있고 왼쪽부터 박종규 소령, 후일 상공부 장관을 지낸 이낙선 소령, 그리고 차지철 대위입니다. 쿠데타가 성공한 이후 박종규는 반혁명 세력에 대한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차지철 대위가 체포행동대를 담당했는데 박종규는 차지철의 능력을 의심해 모든 일을 전적으로 맡기지는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1963년 12월 17일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제3공화국이 시작됩니다. 이때 청와대 경호실이 탄생하였고 초대 경호실장은 홍종철 당시 최고위원이 맡았고 박종규는 경호실 차장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박종규는 자신의 자리에 불만이 많았고 박종규와 홍종철 사이에서는 알력과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박정희 대통령은 홍종철을 문교부 차관으로 이동시켰고 박종규를 실장으로 승진시켜 그의 원을 풀어주었죠. 이후 박종규 경호실장은 약 1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당시 박종규는 피스톨 박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는데 권총을 들고 다니면서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비위가 틀리면 군 장성들의 정강이를 차는 것은 물론 장관의 얼굴까지 때렸다고 합니다. 박정희가 처음 대통령이 되자 군대에 있던 선배들 일부는 불만을 품었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해도 과거에는 내 밑에 있었던 사람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소홀했습니다. 실제 그들은 대통령 앞에서 다리를 꼬고 보고를 하는 등 예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대통령이 다리 좀 내리시오라고 말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고 대통령실에서 나오면 박종규가 나타나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군의 선배들은 이러한 수모를 당하지 않기 위해 예의를 갖추기 시작했죠. 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대통령이 서독 방문 시 총무차 차관이 경호실의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자 박종규에게 끌려가 10분간 구타를 당했다는 유명한 일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영욱은 중앙정보부장을 맡고 있었는데 박종규와 김영욱은 협력하기보다는 경쟁하고 대립합니다. 한 번은 김영욱 부장이 간접단을 조사하면서 박종규 경호실에 근무하는 여비서가 관련되었다며 그녀를 연행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종규는 불같이 성질을 내면서 김영욱의 방에 들어가서 당장 여비서를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와 함께 박종규가 총을 꺼내들자 김영욱이 살려달라며 항복하는 굴욕을 당하기도 했죠. 그러다 김영욱이 배신하고 미국으로 떠나자 박종규는 누구보다 흥분하고 분노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중앙정보부장을 맡은 이후락과도 권력 다툼을 했는데 이후락은 윤필용 사건과 김대중 납치 사건으로 실각하게 됩니다. 이때 박종규는 이후락을 몰아내기 위해 윤필용 사건을 더욱 크게 키웠다는 소문이 있었죠. 하지만 이처럼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박종규를 두려워하지 않고 박종규를 제거하려고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아내 유경수 여사로 그녀는 평소 박종규 실장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유 여사는 박정희 대통령의 여자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박종규 실장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유경수 여사는 박종규를 제거하기로 마음먹고 청와대 수석 비서관인 홍종철을 부릅니다. 유 여사는 한참 동안 박종규의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하소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더 이상은 각하 곁에 놓아둘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후 홍종철은 그 비리의 박종규와 가족들의 이권 개입과 인사청탁 등 여러 비리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대통령에게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를 들은 박종규가 가만히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는 총을 들고 홍종철의 방에 뛰어들어갔고 급기야 박 실장의 권총이 발사되면서 홍종철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당시 홍종철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두 사람의 불상사는 청와대 기자실에까지 퍼지기도 했죠. 그리고 시간이 흐른 1974년 홍종철은 밤낚시를 하던 중 의문의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 언론에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합니다. 1974년 6월 9일 홍종철 보좌관이 타고 있던 배가 급류에 휘말려 익사했다. 홍 보좌관과 함께 타고 있던 길원구는 목격한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이날 사고는 팔당댐 수문이 열려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는 바람에 발생하였다. 홍보자관은 지난 8일부터 태원군과 차남 기령군을 데리고 팔당댐 아래쪽에서 캠핑을 하면서 밤낚시를 했는데 태원군은 이날 저녁 서울로 먼저 돌아와 화를 면했다. 이 사고로 인해 박종규 경호실장이 의심을 받기도 했으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이었고, 사고 이후 박종규 실장이 시신수색을 진두지휘하는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소문은 가라앉게 되었죠. 박종규는 언제나 날카로운 시선으로 사람들을 지켜보고 항상 싸늘한 표정이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수 틀린다 싶으면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가만두지 않았었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북도청을 순시했을 때의 일입니다. 박 대통령이 담배를 꺼내자 옆에 있던 도지사가 라이터를 켰는데 그 라이터에 불이 생각보다 커서 대통령이 흠칫 놀랐습니다. 이후 박종규는 각하를 놀라게 했다는 이유로 도지사를 조용히 불러내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합니다. 너무나 억울했던 도지사는 이후 박 대통령과 독대할 시간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억울함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나한테 뺨 한 대 맞은 셈 치스라며 달랬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과 골프를 칠 때 박정희가 엉뚱한 방향으로 골프공을 날리면 자신 또한 일부러 그쪽으로 공을 쳐서 함께 움직일 정도로 대통령과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죠. 하루는 박정희 대통령이 시찰 중에 고향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박정희 반갑다라며 웃으며 인사했고 박정희 또한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를 본 박종규는 뒤에서 손을 써서 그 친구가 직장에서 해고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 친구가 박정희를 찾아가 네가 권력자라지만 반말 한 번 한 것 같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항의하자 박정희는 그 친구를 다시 복직시키고 박종규를 질책했지만 전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은 대통령과 함께 경부고속도로를 시찰하던 중 대통령이 영남대학교 근처를 지나면서 여기선 영남대학교가 안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종규는 즉시 탑을 세우라고 지시해서 이후에는 고속도로에서 대학교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은 여름 휴가로 낮에는 경상남도 저도에서 쉬다가 저녁에는 진해 해군 공관으로 돌아오고는 했습니다. 이처럼 며칠 동안 아침 저녁으로 경호원들이 고생하는 것을 본 대통령은 차라리 저도에 있는 목조주택을 수리해서 그곳에서 잠을 자는 게 좋겠다고 지시합니다. 이에 박종규는 정주영과 함께 목조주택을 석조주택으로 바꿨는데 다음 해에 온 박정희가 이를 보고 격노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석조 건물보다는 원래의 목조주택을 더 좋아했기 때문입니다. 해당 건물은 정주영이 사재를 털어서 한 일이고 정부의 돈도 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어찌 잘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만든 이 석조 건물이 지금의 청해대 본관입니다. 현재도 이곳은 대통령 휴양지로 대통령이 쓰지 않는 평상시에는 해군 휴양소로 사용하고 있죠. 이처럼 도가 지난 친충성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박종규에게 그딴 식으로 할 거면 때려치우라고 질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종규는 무려 13년간이나 청와대 경호실장을 맡아 박정희 대통령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한국 현대사에서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특히 박종규는 5.16 혁명 주체로 보통의 경호실장과 달리 정권을 지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경호 업무 외에도 경제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죠. 먼저 박종규와 연관된 유명한 이야기로는 강남 개발이 있습니다. 60년대 서울은 농촌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포화 상태였던 도시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게 되었죠. 이후 한남동과 압구정동을 잇는 제3항 강교가 착공되었고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기점이 되는 강남 개발은 필연적이었고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예상하고 강남 땅을 헐값에 수집하기 시작했죠. 고속도로 공사 착공 1년 만에 압구정동 땅값은 15배가 뛰었고 80년대 초에 이르러 강남 땅은 평균 2,000배가 올랐습니다. 이처럼 강남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부동산 투기로 수많은 사람들이 강남을 통해 불을 일궜습니다. 당시 서울시 도시계획과장인 윤진우가 땅을 사면 냄새를 맡은 꾼들과 복부인들이 몰려와 주변 땅을 사들이는 시기였죠. 그리고 이때 박종규 실장이 직접 투기에 가담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아래는 그 소문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하루는 김현옥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 윤진우가 헬리콥터를 타고 서울시를 내려다보며 어느 땅이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헬리콥터를 내린 그들은 승용차를 타고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박종규 실장의 집으로 향합니다. 박종규는 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헬리콥터로 돌아본 지역 중에서 어느 곳이 가장 장래성이 있고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에 서울시장과 담당 공무원은
탄천을 경계로 그 서부 지역 일대가 가장 유망한 것 같다고 답변했는데 탄천 서쪽은 지금의 서울 강남구 일대를 지목한 것이었죠. 이후 박종규는 그들에게 땅을 사모으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돈은 엄청난 금액이었고 이 돈은 선거자금과 정치자금으로 이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74년 8월 유경수 여사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박종규는 경호실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박정희 곁을 지켜온 박종규의 시대가 막을 내린 것이었죠. 박종규는 경호 업무 외에도 스포츠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스톨 박이라고 불릴 정도로 사격을 좋아했던 그는 대한사격연맹 회장을 맡아 전국의 사격장을 개설했고 태릉의 국제사격장을 만들어 세계사격대회 유치에 나섭니다. 당시 박종규는 유경수 여사 사망 사건으로 인해 근신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대회 유치에 성공합니다. 그렇게 1978년 서울 세계사격대회를 치르면서 한국은 국제 스포츠계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이처럼 성공적으로 대회를 개최한 박종규는 1979년에는 대한체육회장에 취임하고 마산에서는 국회의원에 당선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서울올림픽 유치가 전두환 대통령의 작품이라고 알고 있는데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사실입니다. 실제 서울올림픽은 전두환 대통령이 아니라 박정희 시절부터 노력했던 사업입니다. 당시 박종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서울올림픽 유치를 건의하며 올림픽을 유치하면 1억 달러 이상의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며 설득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올림픽 유치를 적극적으로 찬성하여 이를 준비하기 시작했고 1979년 9월 한국 정부는 올림픽을 유치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러나 그해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이 갑자기 서거하게 되면서 이 계획은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언론들은 올림픽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기사를 내보냈고 최규호 대통령은 80년 1월 올림픽 유치 포기를 선언합니다. 이후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했고 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계획한 사업을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것은 패배주의 발상이라며 올림픽 유치에 강력한 추진을 주문했죠. 그리고 1980년 5월 전두환의 신군부는 박종규를 부정축제자로 지목했고 박종규는 자신이 가진 재산을 헌납해야 했습니다. 이후 박종규는 좌절감에 빠져 은둔 생활을 했는데 주군을 잃은 죄책감에 빠져 포금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죠. 그러다 김택수 IOC 위원이 사망하자 박종규는 그 뒤를 이어 IOC 위원이 됩니다. 이는 그의 스포츠 외교 경험과 과거 경호실장이던 시절 전두환이 부하로 지낸 인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1985년 박종규는 55세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박종규의 동생으로는 박재규가 있습니다. 그는 경상남도 창원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인물입니다. 박재규는 박정희 대통령 측근 인물이었던 박종규의 친동생이었지만 김대중의 국민의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에 올라서며 큰 화제가 됩니다. 그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며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죠. 통일부 장관직을 떠난 후에는 경남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합니다. 그는 형 박종규에 대해 이렇게 기억합니다. 14명제 중 장남인 형님은 12번째인 저와 나이차가 많았는데 어릴 적에 저를 볼 때마다 업어주셨습니다. 그 시절 형님이 무척 그립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9년 박종규의 아들 박씨는 한 주간지와 인터뷰를 진행했고 숙부 박재규 경남대 총장, 아버지를 2번 죽였다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박모 씨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 숙부에게 부친이 설립한 학교의 경영권을 돌려달라고 하자 돈을 주고 학교를 샀다는 증거로 영수증을 보여줬다. 그런데 이는 학교를 뺏기 위한 음모였다. 한 달 후 서빙고에 불려가 이틀간 조사를 받은 뒤 경남대 문제에 당분간 관여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미국으로 떠났다. 숙부인 박재규 경남대 총장이 부친의 학교를 빼앗았다. 이처럼 기사가 확산되자 박재규 총장은 조카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박종규의 아들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됩니다.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박씨는 박 총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터뷰해 박 총장의 명예를 훼손시켰다. 박씨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박종규 실장의 생애를 보면 권력 무상이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한때 최고의 실세로 불리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새로운 권력이 떠오르자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죠. 영국의 정치 역사학자 액턴경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